네, 신지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마약 치킨, 마약 계란탕, 음식마다 난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상호명에 마약이 들어가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허가가 돼요. 실제로 음식에 마약을 넣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맛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된다는 이러한 느낌의 홍보성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정부에서 사용을 금지해 왔거든요. 그러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단어로 쏟아져 나오게 됐던 겁니다.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당연히 이 마약이라는 성분이 가진 파괴력 때문이겠죠. 마약 중독자들도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계속 의존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만큼 위험해서 국가가 직접 제재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냐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공한 나라가 아직 없을 정도예요. 멕시코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죠. 마약 카르텔이 고위직 사람들을 매수해 국가를 장악해가는 중이고 보복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그 나라 기자들은 이 관련 보도를 하지도 못해요. 거의 지금 치안 붕괴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더 강한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마약들은 이제 약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마약 근절은 안 될 것 같고 수사에 쓰이는 세금과 인력 낭비만 계속될 바에 차라리 약한 수준의 마약을 의료나 오락용으로 개방해서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대마초죠. 그리고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뿌연 연기가 다 대마초 태우는 연기거든요. 이게 콜로라도의 미국이죠. 덴버시에서 열린 오락용 대마 합법 기념 축제 사진이에요.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가 의료나 오락용으로 합법적 구매가 가능하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전 지역 전면 합법화가 됐어요. 캐나다에는 전 인구의 40% 이상이 한 번 이상의 대마를 경험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캐나다는 대마가 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종류의 담배처럼 받아들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요? 1970년대부터 대마초를 전면 금지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하고 들어와도요, 우리나라에서 검사하고 성분 나오면 처벌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또 어떨까요? 여기는 1948년부터 대마 단속법을 실시한 뒤로 아주 철저히 단속하고 있거든요. 마약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우리나라처럼 강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어디서 몰래 숨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을 겁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마약을 금지하는 이유 뭐냐는 거예요. 마약의 부정적인 효과가 결국 국익에 반하기 때문이겠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변에 피해도 주지 않으면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마약은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마약을 강제로 나라에서 금지하는지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지도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입니다. 도쿄는 23개의 작은 구역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서울도 성북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관악구도 있고요. 여러 개의 지역이 모여서 서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23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쿄를 도쿄 23구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세타가야구예요. 저기 노란색 칠해진 부분. 세타가야구는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게 유명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저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링크해 둘게요. 이번 영상 다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눌러서 옮겨가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도 세타가야구에서 일어났죠. 2014년 12월 3일 아침 7시였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려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37살의 여성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그러자 초인종을 누른
긴 머리의 남성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안에 들어오더니 주방에서 칼을 꺼내듭니다. 무슨 말도 없었고요. 다짜고짜 휘두르는 거예요.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격이 얼굴에 집중됐거든요. 이대로면 금방 여성은 사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공격을 멈추고 밖에 나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틈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 조사가 시작된 건데 얼굴만 11번 찔렸어요. 피를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운이 좋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정황상 이 정도의 공격이면 여성은 공격당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을 거예요. 아파트기도 하니까 옆집에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소리를 들었겠죠.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옆집을 찾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마침 바로 옆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금 전 그 남자예요. 범인이 옆집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아무 관계도 없던 옆집 여성의 집을 아침 7시에 찾아가서 공격했는데 뭐 뺏은 돈이나 물건도 없어요. 성폭행도 아니고 목적이 살인도 아니죠. 그런데다가 도망치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범행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확인 차원에서 옆집 여성의 진술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남성은 고민도 없이 자기가 찔렀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요. 방송으로 신원이 공개됐는데 31살의 다나카 카츠히코로 밝혀지거든요. 경찰은 체포하면서 다나카 카츠히코의 행동을 보고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말투나 표정이 예측되지 않고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범행 직후 경찰이 찾아왔을 때 전혀 당황도 안 했습니다.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손발을 허공에 휘두르는 거예요. 방 안엔 빈 병들도 많이 굴러다녔거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나카가 흥분한 상태로 소리 지르듯이 대답을 해요. 자기가 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다나카를 상해와 위험 약물 불법 소지 및 복용 혐의로 체포하게 됐는데 사건의 인과 충분하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에는 불법 약물까지 있었어요. 혐의 입증은 충분해 보여요. 이제 재판인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체포 당시 다나카는 약에 취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 못해 보였고요.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를 보러 찾아왔다는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 화면을 볼게요. 아휴, 쟤인데 하는 짓거리가 후려치고 싶죠. 약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하이한 상태. 이거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아주 난리예요. 그냥 아주. 이게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경찰서 도착하고 조사실에 들어갈 때도 막 춤을 췄대요. 알 수 없는 헛소리 반복하고. 경찰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좀 기다렸어요. 약에서 깰 때까지. 한참 지나니까 조금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취조가 시작됐는데 다나카 카츠히로가 또 예상외로 약에서 깨니까 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15살 때부터 각성제나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투약해 왔다는 겁니다. 이미 마약 전과가 사범인 사람이에요. 그동안 거의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직업을 뭐 가질 수도 없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였고 정부 보조금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취조가 끝나자 경찰은 다나카의 집에 갔어요. 불법으로 제조된 마약과 각성제가 든 봉투, 투약에 사용된 빈병, 흡입 장비들을 압수하거든요. 마약을 시작한 이유 뭔지 물어보니까 안 좋은 기억을 잊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16년간 사용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갈수록 더 많은 약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직업이 없으니까 뭐 약을 살 돈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불법으로 제조하는 질 낮은 마약들, 뭐 마약들이 질 좋아봐야 마약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품질의 싼 마약들을 했다 그래요.
마약에 관한 조사는 다 끝났어요. 이제 옆집 여성에 대한 취조가 시작되는데 피해자 여성은 어쩌다 둘이 마주치게 되면 그때마다 인사만 잠깐 하고 지나가는 이런 사이였었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다나카는 입장이 달라요. 옆집 여성에게서 나는 냄새가 항상 신경이 쓰여왔다고 진술했거든요. 이거 끌게요. 그래서 세제를 사다 주면서 뭐 옷을 잘 빨아 입으라고 하거나 뭐 비누도 사줬대요. 불쾌하지 않게 좀 씻고 뭐 이런 얘기를 잘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다나카는 자기 입장에선 그렇대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여자가 뭐 더럽다 냄새난다는 게 불쾌할지언정.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사건 당일인 12월 2일이 된 겁니다. 다나카가 밤에 집에서 드래곤볼을 보고 있었대요. 저도 좋아하는 건데 여기 소노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만화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걸 보다가 다나카가 자기도 갑자기 소노반이 되겠다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을 흡입했다는 거죠. 그 뒤로는 자기 기억나지 않고 정신 차려보니까 취조실이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한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취조실에 처음 들어올 때 다나카가 춤췄다고 했었죠. 약에 취한 상태였고 자기가 그때도 소노반이라고 믿으면서 여기 개왕권이라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만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왕권으로 자기가 경찰의 수갑을 끊어내려는 이런 시도까지 했었다고 밝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빡빡 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건은 여기까지인 거죠, 내용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약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라는 게 옵니다. 다나카를 보면 약에 취해 있을 때 공격성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 상태를 겪는 사람들은 금단 증상이 왔을 때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약을 마시고 쾌락에 따른 만족감에 빠져 있죠. 그러다 이 기분이 사라질 때쯤이 오면은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극도로 예민해지고 또다시 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자면은 다나카가 집에서 약을 하고 뭐 쾌락에 빠져 있었겠죠. 집에서 혼자. 그러다가 약의 효과가 떨어질 때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옆집 여자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행을 하고 집에 다시 들어와서 또 약을 하고 있다가 경찰이 찾아온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강한 약들은요. 단 한 번의 흡입으로도 사람의 뇌 신경계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약의 위험성인 거죠. 정상적인 사고와 몸의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일반 사람과 다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나카는 알 수 없는 공정으로 제조된 불법 마약이었죠. 마약에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예측할 수가 더 없는 겁니다. 더 위험한 약물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경찰은 다나카가 재판에 갔을 때, 재판받을 때도 어떤 행동과 말을 할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겠죠. 조서를 꾸민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재판에서는 다나카가 금단 증상이 왔는지 자기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작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더 크게 대답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다나카가 반항적인 태도로 반응했고 자기 범행을 반성하듯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건의 원인이 된 위험한 약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반성의 의사를 물어볼 때는 또 피해자의 기분을 가해자가 알아야 되냐 이러면서 또 태도를 바꿨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약을 끊을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엔 자기에게 갱생을 원하는 거면 마약 판매자들부터 먼저 잡아들이라며 공격적이고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줬습니다. 재판은 피고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판결까지 내릴 수는 없었어요. 보통 정신 이상자들에게는 치료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선고해봐야 당사자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런 처벌을 받는지 인지하지 못하니까 판결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인지가 가능할 때까지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겁니다.
1년 뒤에 2심이 열려요. 이때는 피해자 그 여성도 출석을 합니다. 사건 당시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나카는 가능한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되길 바란다고 증언했거든요. 하지만 판사는 피고가 다나카가 마약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초인종을 눌러 여성의 집에 스스로 찾아가 공격한 행위를 볼 때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어요. 형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죠? 얼굴을 11번 찔렀는데 2년 6개월 받은 겁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다나카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유산이 꽤 됐대요. 그래서 돈을 벌지 않고 계속 싼 약이긴 하지만 살 수 있었던 거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와 30만 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위로금인지 합의금 명목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피해자가 이걸 받았거든요. 재판 전에. 그래서 참작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판결 직후 기자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출소하면은 자기 취미로 운동 시작하고 고등학교도 갈 생각이래요. 최종 학력이 중졸이었던 거죠. 만약 다시 약에 손을 댄다면 자발적으로 병원이나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찾아가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쉽게 되면은 마약 중독이라는 건 없겠죠.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다들 뭐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가 바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뭐 3초 안에 결정 난다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겁니다. 몇 번 겪었어도 완전히 알기는 어려워요. 첫인상이라는 게 깨지면 그때부터는 본래의 자기를 감추고 사회적으로 가면을 쓴 상태의 단계를 또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더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가면을 벗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뭐 학교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생각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사실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친밀감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긴 시간 동안 겪으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사건을 보면 가끔씩 지나칠 때마다 인사 정도 하는 옆집 남자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까지는 뭐 절대 알 수가 없었겠죠.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측이 된다 해도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운이 나빴다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마약 중독자들만 뭐 따로 격리해서 뭐 한 뭐 지역에 모여 살게 뭐 이런 정책도 사실상 현실성은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침 우리 옆집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마약 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주변에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 성범죄자들이 우리 옆집에 오는 거 반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의 옆집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14년 12월에 사건을 저질렀어요. 다나카가 2년 6개월 다 받았고요. 지금 출소한 상태예요. 어디서 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옆집 사람이 돼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제가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에 살았다면 나의 옆집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건데, 이런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